지파 줄거리. 칭기스칸은 금나라 정벌에 앞서 서하를 공략하기 위해 500km의 고비 사막을 종단하여 직선으로 국경을 넘으려 한다. 금의 위소왕은 서하의 원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몽골군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서하의 왕 이안전은 흑수성으로 후퇴한 아들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흑수성을 사수하라고 명한다. 그런데 투석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성벽은 강한 존재였으며 흑수성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칭기스칸은 금나라를 칠 기회가 됐다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판단임을 자각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는다. 흑수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칭기스칸의 군은 곧바로 남하하여 중흥부로 향하는데 중흥부에서도 전투가 흑수성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자 쿠빌라이가 황하를 이용하여 물공격을 할 것을 제의한다. 이 전략은 몽골군에게도 위험이 있었지만 중흥부에 큰 타격을 주어 서하의 이안전은 항복을 결심한다. 칭기스칸 또한 서하에서 겪은 여러 일들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참다운 세계의 패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30일 새로운 계획. 서하의 왕 이안전이 칭기스칸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은 즉시 금나라의 황제 위소왕에게 전해졌다. 전쟁에 패한 이안전은 칭기스칸에게 딸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락타 시장에서 상인들이 1년 동안 거래하는 양에 해당하는 많은 낙타를 바쳤으며 앞으로도 금과 은, 매, 직물 등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서하는 이제 몽골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도인 중도로 달려와 정보를 전한 사람은 서하와의 국경지대 경비대장인 나판메주였다. 위소왕은 크게 충격을 받으며 이안전을 비난했다. 서하의 백성들을 통솔할 만한 황제로서의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하를 세운 이계천에서 이원호의 시대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후의 황제는 얼간이들 뿐이었다. 첩자의 보고에 의하면 칭기스칸은 머지않아 금나라를 공략하겠다고 이안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은 어리석은 사나이로군. 우리 금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몽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대국이다. 칭기스칸이 쳐들어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옛부터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안전을 설득시켜 칭기스칸과의 약속을 백지화시키고 우리 군의 군비를 증강하여 몽골군의 내습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만족의 우두머리인 그놈은 서하에서 처음으로 동서문화의 정수인 재화와 보물들을 보고 크게 놀랐을 거다. 지금 서하의 미녀와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겠지. 정치적 수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통찰력도 거의 없는 위소왕은 나판메주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기스칸은 이미 정군을 이끌고 고비 사막 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축들의 냄새가 몸에 밴 야만족은 성곽의 도시에서 사는 것이 싫은 모양이지. 그나저나 몽골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병력으로 우리나라를 치겠다는 건가? 뒤늦게나마 궁금해진 위소왕이 묻자 나판메주는 진지하게 말했다. 몽골군은 이번 원정 때 괴자목패, 투석기, 구름사다리 등의 신무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신병기를 가진 몽골군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놈들은 흑수성 하나도 제대로 함락시키지 못했으며 투석기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쳐들어와봤자 만리장성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쫓겨갈 것이 뻔하다.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몽골군이 서하를 정벌한 것은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배후를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현재의 몽골군은 지금까지의 몽골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도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일부러 불안감을 주려는 것 같군. 나약한 위소왕이 모처럼의 충언을 왜곡해서 해석하자 나판메주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당치도 않습니다. 구하는 반대입니다.
서둘러 군비를 갖추어 몽골군의 내습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병사들 사이에 공포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병사들이 겁을 먹으면 그것은 백성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닥쳐라. 몽골군은 서하와의 싸움으로 인해 지쳐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그대의 입을 통해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면 백성들이 동요되고 도망치는 자들도 속출하게 될 것이다. 위소왕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내뱉더니 옥자의 계단 밑에 서 있는 호위병을 향해 한 손을 들어 보였다. 폐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판매주는 호위병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나가면서 절규했다. 하지만 위소왕은 그 소리를 무시하며 중얼거렸다. 저놈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초조해지는군. 옥에 갇히게 된 나판매주는 어리석은 왕을 섬기는 자신이 딱하게 생각되었다. 영화를 자랑했던 금나라는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칭기스칸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닌 위소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판매주가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는 단번에 신하들 사이에 퍼졌으며 위소왕 앞에 나서서 군비를 갖추자고 진언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위소왕도 몽골군이 언젠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을 조금은 하고 있었다. 때문에 다른 장군에게 명령하여 몽골군의 움직임을 염탐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나판매주가 말했던 것처럼 몽골군은 투석기와 구름사다리, 말을 운반하는 수레 등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으며 장병들의 사기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위소왕은 서북 방면의 총사령관인 저마 팝타를 칭기스칸에 대한 사절로 파견하여 명령했다. 그 야만인을 만나 분명히 전하라. 지금 금나라는 몽골의 대군주국이니 당장 전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나에게 사자를 보내 신하의 나라로서의 예를 취하라고. 알겠사옵니다, 폐하. 중도를 떠난 저파 팝타는 만리장성 북쪽의 무주에서 다시 북상하여 케르렌 강가에 있는 칭기스칸 군의 본영으로 찾아갔는데 그가 받아온 대답은 칭기스칸이 강화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뭐가 어째? 그 야만족의 대장 녀석이 감히. 위소왕은 분노로 인해 몸을 떨며 소리쳤지만 강화제의를 거절당한 뒤에 대응책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칭기스칸은 머지않아 우리 금나라를 침공할 생각인가 본데 그놈들은 도대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 오려는 걸까? 불안해하면서 허둥대던 위소왕은 감옥에 가두었던 나판매주를 데리고 오게 하더니 명령했다. 지금 당장 임지로 돌아가 몽골군과 합세할 가능성이 있는 서하군의 움직임을 저지하라.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나판매주는 머리 숙여 위소왕에게 절을 하고는 서하와의 국경 주변에 있는 임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뀌어져 있었다. 그는 서하의 군대가 금나라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들과 힘을 합쳐 위소왕의 목을 치기 위해 싸우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위소왕은 이어서 평장정사인 독길청간호, 참지정사인 완안호사, 서경유수인 홀성열 호사오를 불러 칭기스칸 군에 대한 요격대장들로 임명했다. 그 같은 움직임에 대한 소식은 만리장성 경비를 맡고 있는 옹구두의 알라쿠시 디기드 프리에게 즉시 전해졌으며 그것은 다시 칭기스칸에게 전해졌다. 칭기스칸은 여러 곳에서 속속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하면서 금나라 공격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진행시켰다. 서하에서 카라쿠름을 거쳐 케를렌 강가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었다. 때는 어느덧 늦가을로 들어서고 있었으며 몽골 고원에는 몇 번째인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긴 겨울 동안 신하들을 본영으로 불러 작전회의를 거듭했다. 그리하여 전투 방법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서하에서 시도했던 공성전과 몽골군 본래의 전투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32. 이어지는 전투들. 1211년 3월 대지를 휩쓸며 울부짖던 봄의 폭풍이 드디어 사라지자 몽골 고원의 각지에서 만호 장관과 천호 장관이 이끄는 부대들이 케를렌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모든 부대들이 집결하자 결단식이 거행되었다. 칭기스칸은 천막 궁전 앞에 초원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향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번 원정에 참여할 병력은 모두 15만 명이다. 여기 모인 몽골의 백성들이여 모두 힘을 합쳐 금나라와의 싸움에 임하라. 장병들이 소리 높여 함성을 올리는 것과 함께 50개나 되는 북들이 일제히 울려댔다. 15만의 기마군단, 몽골 부족의 초대 족장인 카불칸, 2대 족장인 암바카이칸, 3대 족장인 쿠툴라칸 중에 누구도 생전에 그처럼 많은 병력을 이끌어 본 적은 없었다. 후방의 잔류부대는 군사조직을 재편성했을 때 전통사의 우두머리로 임명되었던 토쿠차르가 맡게 되었는데 병력은 겨우 2,000개였다. 몽골 제국에 사활이 걸린 싸움이었기에 몽골군의 전투력 거의 모두가 원정군에 투입된 것이었다. 읽고 일정한 사이를 두면서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 각 부대의 대장들이 한 사람씩 계단 위로 올라가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는 징기스칸 앞에 서서 힘찬 목소리로 선서했다. 나는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징기스칸군은 서하의 영토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금나라와의 국경지대로 향하기로 했으며 서하군은 일단 원정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100마를 죽여 제물로 삼아 천재에게 바친 징기스칸은 부룩한 산을 향해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기원했다. 영원한 천재님이시여, 우리는 드디어 하강과 암바카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금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두 손을 뻗어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곧바로 외룬의 천막으로 찾아갔다. 외룬은 탭텐게리 사건 이후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항상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칭기스칸이 들어서자 조용히 눈을 떴다. 어머니, 드디어 금나라를 정벌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몸을 일으키면서 말하던 외룬이 기침을 했다. 칭기스칸은 그녀의 몸을 받쳐주면서 다시 말했다. 이번 원정은 제법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몸조심하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야겠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외루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손으로 징기스칸의 두 손을 쥐면서 대꾸했다. 금나라를 정벌하고 말겠다는 수고는 예수게의 바투르가 건재했을 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어져 왔다고 징기스칸은 생각하고 있었다. 하살도 너와 함께 가겠지. 물론이지요. 탱게도 페르구티도 같이 갑니다. 그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 승리했다는 소식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웃어 보이면서 말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문득 들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지는 것 같았다. 외루는 석별의 아쉬움이 진하게 밴 눈을 보이며 말하고 있었다. 태무친, 내가 낳은 아이들이 모두 기운찬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다음 날 징기스칸은 친척과 신하들의 가족을 초대하여 송별과 승리를 기원하는 목적을 겸한 연회를 베풀었다. 금나라의 영토는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정군이 귀환할 때까지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부르테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치를 비롯한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 금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이틀째의 축하연은 장수들과 멀리서 달려온 우두머리들을 초대하여 금나라 정벌에 관계되는 최종적인 검토를 겸한 자리가 되었다. 1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원정하는 것인 만큼 서하를 공격했을 때처럼 받고 탈 군마들을 많이 끌고 갈 여유가 없었다. 장병들은 모두 갈아탈 말을 2마리만 끌고 가게 되어 있었다. 칭기스칸은 알라쿠시 디기드프리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금나라는 군마를 사용하는 방목제에서만은 성벽을 둘러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 목처지로 쳐들어가 군마들을 현지 조달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케를렌 강가에서 출발하여
최초의 공격 예정 도시인 무주에 도달하기까지는 직선거리로 1,300km 정도가 되었다.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낙타는 약 3,000마리였는데 서하로의 원정 때 고비 사막을 넘으면서 물이 적어 고생했었기 때문에 물이 든 가죽 부대들을 대량으로 준비했다. 아울러 물이 썩을 경우에 대비하여 눈 녹은 물이 흐르는 냇물의 위치들을 조사시켜 지도에 기록해 두었다. 드디어 금나라를 향해 떠나는 날 아침, 징기스칸은 말꼬리 깃발에 마요주를 부어 천재에게 승리를 기원한 뒤에 말에 올라탔다. 엄청나게 많은 기들이 초원의 바람을 맞으며 펄럭이고 있었다. 49세인 칭기스칸은 정렬한 대군단을 쓱 훑어보며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자, 가자. 출발. 선발대를 이끄는 태베가 큰 소리로 명령하자 장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러댔다. 5,000기인 태베군은 2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대 300이 포함된 정예부대였다. 전차에는 고삐를 다루는 병사와 2사람의 사수들이 한조가 되어 타고 있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몽골군은 남동쪽으로 진로를 잡으며 전진하기 시작했다. 22마리의 소들이 끄는 징기스칸의 이동식 군영은 강처럼 긴 행렬의 약간 전방에 위치해 있었다. 징기스칸의 아들인 주치와 차카타이, 오고타이, 출루이의 부대들은 그 앞에서 행군하고 있었고 하살과 템게, 페루구티의 부대들은 바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행군하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자 초원이었던 주위 경치는 벌거벗은 산이나 모래와 자갈뿐인 대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방에 펼쳐진 고비 사막이 보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반 정도는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곳은 3월인데도 한여름처럼 느껴졌으며 내리쬐는 햇볕은 뜨거웠고 목도 매우 말랐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더 행군하게 되자 보급부대의 일부가 대열에서 벗어나 지도에 표시해 놓은 우물이나 개천에 들러 물을 구해가지고 다시 본대에 합류하곤 했다. 케를렌 강변에서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었다. 몽골군은 고비 사막을 남동쪽으로 종단하여 금나라군이 침입하여 만들어 놓은 보세로 접근해 갔다. 태베가 아득하게 먼 전방에 나타난 금나라의 병사들 2명을 발견한 것은 케를렌 강가에서 출발한 지 50일이 넘은 날, 다시 말하면 800km 가까이 행군했을 때였다. 생포하라. 태베가 소리치자 2대의 전차가 바람처럼 달려나갔다. 몽골군의 전차를 본 금나라의 병사들이 놀라며 도망쳤지만 2대의 전차들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서로 간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으며 전차의 사수들은 위협을 주기 위해 화살을 쏘아댔다. 겁먹은 금나라의 정찰병은 결국 말고삐를 당기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태베 앞으로 끌려온 2 정찰병은 보고루츠에게 넘겨졌으며 철저한 신문을 받게 되었다. 순순히 대답하면 마실 물을 주겠다. 보고루츠는 2사람을 발가벗겨 내리쬐는 태양의 반사열이 뜨거운 땅바닥에 앉히고는 신문을 시작했다. 정찰병들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입을 열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나라가 만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은 대수락에 설치된 보세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옹구두의 알라쿠시 디기드 부리가 보낸 정보의 내용과 일치했다. 2 포로는 그 대수락에서 파견된 정찰병이었다. 대수락의 수비대장은 정설 장군이며 13,000명이나 되는 수비대는 카라 바라가순에서 파견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대수락을 먼저 박살내면 그 외의 부세들은 쉽게 격파할 수 있다. 보그루츠의 보고를 받은 칭기스칸은 그렇게 확신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대수락으로 육박한 몽골군은 그 주위를 멀리서 포위했으며 태베군이 먼저 긴 활로 공격을 개시했다. 태베는 보세의 도처에 뚫어놓은 구멍들을 통해 연노로 응전해오는 적을 야전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격을 중지하고 퇴각하는 척했지만 적들은 쉽사리 말려들지 않았다.
정설 장군이 부하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었다. 서하의 군대는 흑수성 싸움에서 적의 유도에 말려들지 않으며 성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때문에 몽골군은 흑수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라고. 칭기스칸은 흙과 모래로 만들어진 보세 따위는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수락은 돌을 많이 투입하여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태베군은 특별한 정가를 얻어내지 못한 채 일몰을 맞이했다. 태베군은 다음 날에도 온종일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수락에 진을 치고 있는 적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었다. 전차대를 이용하여 보세의 문을 파괴하는 작전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적이 불이 붙은 화살로 공격했기 때문에 성문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전투를 시작한 지 5일째가 되는 날, 칭기스칸은 3천의 병력을 이끄는 천호장관 구이구네스를 출전시켜 태베군을 돕게 했으며 서하에 가지고 갔던 것보다 배나 큰 투석기 2문을 설치하여 돌을 발사하게 했다. 이문의 투석기들이 번갈아가며 돌을 발사하는 동안 보세의 한 부분을 덮고 있던 흙과 모래가 무너지면서 돌이 드러났다. 그 부분을 향해 집중적으로 돌을 퍼붓자 새로운 벽이 모습을 나타냈다. 대수락은 3겹이나 되는 돌담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다음 날에도 태베군은 똑같은 작전으로 보세를 공격했으며 괴자 목패를 성문 가까이 이동시킬 수 있었다. 서하에서의 전투 때처럼 적은 괴자 목패가 접근하자 못들이 박힌 통나무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이구네스가 미리 방패의 각도를 조절해 두었기 때문에 떨어진 그것은 방패에 깊이 박히며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했다. 태베군은 성문 위의 적병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댔고 구이구네수군은 펼쳐진 괴자 목패의 사다리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갈 병사들과 끝을 새로 씌운 뾰족한 통나무로 성문을 부수는 병사들로 나뉘어지며 움직였다. 바로 그때 성문 위에서 갑자기 발생한 연기가 구이구네스의 눈에 보였다. 저게 뭐지? 긴 끈이 달린 직경 30cm 정도의 검은 물체들이 노란 색깔의 연기를 뿜으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병사들은 끈으로 방향을 정해 던져진 그것에 맞아 튕겨졌으며 성문을 뚫으려던 병사들도 얼굴이나 어깨에 그것을 맞으며 맥없이 고꾸라졌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그것에서 나온 연기가 주위에 가득 차자 태베군과 구이구네수군의 병사들은 심하게 기침을 해대면서 손과 발이 마비되었다. 그들 중에는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는 자들도 있었다. 후퇴! 태베와 구이구네스가 소리를 질러댔다. 노란 색깔의 연기는 두 사람 쪽으로도 밀려오고 있었다. 금나라에는 저런 무기도 있었구나. 먼 후방에서 지켜보던 칭기스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몽골군이 처음으로 본 그 위협적인 무기는 쑥과 유황, 초석, 역청 등을 혼합시켜서 만든 특수한 독약탄이었다. 그날 밤 보고루츠는 붙잡아 두었던 금나라의 정찰병 2명에게 연기를 발생시킨 폭탄에 대해서 물었다. 그들의 대답에 의하면 그것은 금나라의 군대에게 있어서 전통 있는 무기였다. 공성전에 있어서 적이 성벽 밑으로 터널을 파서 공격해올 경우에 많이 사용한 무기였는데 그때 독약탄을 사용하면 적병들은 손과 발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이내 산소가 결핍되는 상태가 되어 질식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루츠는 금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폭탄을 만드는 기술자를 끌어들여야겠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보고루츠의 보고를 받은 칭기스칸은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며 명령했다. 서둘러라. 하루라도 빨리 대수락을 함락시키면 그만큼 많은 독약연탄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그는 대수락에 보관되어 있는 독약탄들을 탈취하여 금나라의 성곽도시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고루츠가 갑자기 주먹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말했다. 칸의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묘안이 떠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태배군과 구이군의 수군은 다시 연계하여 7일째의 공성전을 시작했다. 그들이 전날과 똑같은 공격을 가하면서 보세 가까이까지 괴자 목패를 접근시키자 금나라의 병사들도 전날처럼 독약탄들을 던져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날과 같지 않았다. 괴자 목패의 방패 뒤에 달라붙어 있던 구이군의 수군의 병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연기를 내뿜고 있는 독약탄들을 집어다가 투석기를 이용해 성 안으로 발사한 것이다. 병사들은 모두 물에 적신 헝겊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연기가 눈에 스며들어 쓰러지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20개 이상이나 되는 폭탄들을 성 안으로 쏘아 넣을 수 있었다. 보세 안에서 일어난 연기가 굵은 기둥들처럼 피어오르자 적의 공격은 갑자기 멈추었다. 그러자 칭기스칸은 아들들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태베와 구이구네스를 엄호하며 보세 안으로 쳐들어가라. 주치와 차가타이, 오고타이, 출루이가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들이닥치자 보세를 공격하는 몽골군의 병력은 단번에 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태베군은 이미 통나무로 덧문을 깨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성문이 무너졌다. 통나무를 내던지고 긴 칼과 창으로 바꾸어진 병사들은 함성을 질러대며 성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기다리고 있던 적이 화살을 쏘아대며 공격을 가했지만 그들은 이미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전투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린 곳의 반대쪽에 보세를 감시하고 있던 스베테이의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징기스칸에게 보고했다. 큰일 났습니다. 다른 곳처럼 견고해 보이던 성벽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금나라의 군대가 쏟아져 나오더니 남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선두의 장수는 정설이었습니다. 뭐라고? 징기스칸은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전개로 인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성벽은 그들의 비밀 통로였던 것이다. 스베테이님은 이미 부대를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칭기스칸은 즉시 호위병에게 말했다. 주치와 차가타이도 즉시 금나라의 군대를 추격하게 하고 오고타이와 출루이는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라. 대수락을 포기한 정설이 도망치는 곳은 남쪽에 있는 무주였다. 그의 병력은 몽골군과의 전투로 인해 1만을 크게 밑도는 수로 주로 있었으며 대수락에서 무주까지의 거리는 약 300km였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정설을 추격하던 스베테이는 이윽고 말고삐를 당기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서라. 적이 무주로 가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도 된다. 칭기스칸은 보세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다. 정설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짐작하고 폭탄들을 부수거나 물을 끼얹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설은 꽤나 당황하며 도망쳤는지 무기고에는 손도 대지 않은 폭탄들이 200개 정도나 남아 있었다. 그들이 대수락에 남아있는 무기와 식량 등을 모두 밖으로 운반해낸 것은 공격을 시작한 지 13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33. 몰아치는 폭풍. 대수락에서의 싸움에서 이긴 징기스칸군은 그곳에서 10일간의 휴식을 취한 뒤 무주로 향하지 않고 오사보와 오월령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다. 포로들의 말에 의하면 두 보세는 대수락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오사보에 도착한 몽골군은 전군으로 하여금 보세의 주의를 포위하게 했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선봉대를 이끌고 가감하게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던 태베에게 징기스칸이 뜻밖의 말을 던졌다. 이번 싸움은 포로들이 먼저 공격하도록 하겠다. 대수락의 포로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던 연노를 주어라. 알겠습니다. 태베는 즉시 보급부대의 지고리메에게 연락하여 대수락에서 빼앗은 연노들을 포로들에게 주었다. 포로들 전원에게 연노와 화살이 주어지자 태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제대로 공격하지 않고 서성거리면 뒤에서 모두 활로 쏘아 죽이겠다.
대수락에서 포위된 금나라의 포로들은 몽골군의 살벌한 감시하에 부세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었다. 칭기스칸은 자군의 병사들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목적 외에 그들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오사보의 수비대에게 정신적인 동요를 주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오사보는 원래 몽골군 요격대장으로 임명된 독길청가노와 와난오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대수락에서 도망친 정설이 전령을 보내 급조한 부세로는 15만이나 되는 몽골군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일단 무주로 철수하여 태세를 재정비하겠다라고 전해왔다.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두려워진 두 장수는 정설과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몽골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무주로 옮겨가 있었다. 공격하라. 태베가 명령하자 포로들은 연노로 화살을 발사하면서 부세 앞으로 접근했다. 배후의 몽골군도 덩달아 포위망을 좁혀갔다. 빌어먹을 아군을 맞아 싸우게 될 줄이야. 그나저나 지휘관이 있어야 통솔이 제대로 되지. 자신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공격을 받게 된 오사보의 수비대는 제대로 반격하지 못하며 당황했다. 적의 병력이 웬만큼 줄어들자 칭기스칸은 대수락에서 운반해온 독약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게 했다. 태베의 병사들은 즉시 불을 붙여서 연기를 발생시킨 독약탄들을 투석기를 이용해 부세 안으로 발사했다. 부세는 잠시 후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휩싸였고 오사보는 겨우 반나절 만에 함락되었다. 연기가 거쳐지자 몽골군은 즉시 금나라 병사들을 체포하고 무기와 식량을 긁어모았다. 기세가 높아진 몽골군은 계속해서 오월령을 향해 진군해 갔으며 그곳에서도 금나라의 포로들을 전방에 세워 공격하게 했다. 오월령의 수비대보다 공격하는 포로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부세의 병사들은 더없이 혼란스러워했다.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하다니 이건 너무 잔인하다. 계속해서 싸워봤자 몽골군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월령의 수비대는 몽골군이 다시 한번 독약탄을 사용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스스로 항복했다. 몽골군은 또다시 대량의 무기와 식량을 얻었는데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마름새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많은 양의 대나무 통들이었다. 철로 만들어진 마름새에는 각각 4개의 날카로운 쇠못들이 박혀져 있어서 적의 추격을 받을 때 비상조치로 그것을 길에 뿌리고 도망치면 추격군의 말이나 병사들이 밟아 상처를 입게 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쇠못의 길이는 5cm 정도인데 마름새를 정통으로 밟은 말은 즉시 쓰러져 쓸모없게 된다. 병사가 밟으면 군화가 관통되고 발바닥도 으깨져서 2번 다시 싸움터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오월령의 수비대는 궁지에 몰리게 될 경우 보세의 일부를 안으로 무너뜨리고 도망치면서 마름새를 뿌려 적병들을 살상하려고 했었는데 그보다 먼저 항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칭기스칸은 금나라가 유목민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개호를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장병들이 5일간 쉬도록 했다. 개호의 저쪽에 우뚝 서 있는 만리장성의 모습이 아득하게 보이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샌가 여름철로 들어서고 있었다. 휴식을 끝낸 몽골군은 국경선을 과시하려고 흙을 쌓아서 만든 개호를 넘기 위해 진군을 개시했다. 선두에는 역시 금나라의 포로들이 세워졌으며 개호에 늘어서 있는 금나라 병사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수비대의 병력이 반 정도로 줄었을 때 선봉대를 이끄는 태베가 마무리 공격을 가했다.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개호의 수비대를 깨끗이 격파해버렸다. 개호를 통과하여 금나라로 들어선 칭기스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금나라가 제멋대로 정한 국경선을 넘었다. 이대로 계속 남하하면 무주에 이른다. 우리는 그 전에 금나라의 군마들을 빼앗아야 한다. 서둘러서 행군한 몽골군은 얼마 후 군마를 방목하는 목장에 도착했다. 위소왕은 몽골군이 군마로 사용하고 있는 말대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병력밖에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금나라의 포로들이 경비병들과 싸워 쉽게 이겼다. 몽골군이 금나라에 들어서서 얻은 군마들은 무려 10만 마리에 달했다. 박구옷 탈말들이 단번에 늘어나자 장병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사기도 크게 고조되었다. 칭기스칸은 이윽고 신하들을 모아 박구옷 탈 많은 말들을 얻으면 실행하고자 했던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우리의 병력을 셋으로 나누겠다. 무알이여, 그대는 좌익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해 나나상류의 창주, 환주 방면을 공격하라. 나의 아들들인 주치와 차가타이, 오고타이는 우익군으로서 서쪽의 산서 북부를 공격하라. 나는 중군을 이끌고 무주로 향하겠다. 금나라의 포로들은 정확하게 3등분 하는데 거란족의 포로들은 내가 맡겠다. 칭기스칸은 원정의 제1단계를 처음부터 대흥 안녕 서쪽 사면의 고원초지인 성림강 일대로 정하고 있었다. 반드시 창주와 환주를 함락시켜 보이겠습니다. 좌익군의 주의를 맡은 무아리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하자 우익군의 대장인 주치도 가슴을 펴면서 말했다. 동생들과 일치단결하여 군군에게 이기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다. 칭기스칸은 신하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말을 이었다. 개오에서의 전투 때 거란인 포로들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은 것은 후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거란인 병사들은 지금은 비록 군군에 편성되어 있지만 여진족에게 정복당한 원한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소왕은 여진족 출신이며 아직까지도 여진족에게 머리가 눌려있는 거란족은 언젠가 반드시 원한을 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거란인 포로들이 더욱 많아지면 그들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자는 것이다. 아, 그런 생각도 하고 계셨었군요. 신하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면서 더 없는 존경심을 얼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7일 후에 이른 아침 무아리의 군단과 칭기스칸 아들들의 군단은 지시된 방면을 향해 출발했다. 칭기스칸도 즉시 출발했다. 정찰병을 파견하면서 동남쪽으로 진군을 계속한 칭기스칸의 중군은 20여일 후 무주 근처에 이르렀다. 칭기스칸 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두의 병사들은 대수락과 오사보, 오월령에서 포로가 된 우리 군의 병사들 같습니다. 정찰병들이 달려가 보고하자 독길청간호와 완안호사는 공포감으로 인해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이 땅도 안전하지 못하다. 두 사람은 즉시 여진인 장수들을 모아놓고는 말했다. 우리는 위소왕과談판하여 원군을 얻기 위해 잠시 동안 성을 떠난다. 너희들은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몽골군과 싸워 성을 사수하라. 수도 방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위소왕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때문에 둘이서 함께 가야 한다. 장수들은 이미 두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상대는 위소왕의 사령을 받은 평장정사와 참지정사여서 저지하지 못하며 잠자코 배웅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몽골군이 공격해오는 방향을 피하기 위해 아울러 중도로 간다고 장수들을 속이기 위해 일단 남쪽으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50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1시간 정도 남하하다가 이윽고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다. 청주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몽골군의 내습이 없어 크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위소왕으로부터 명령이 전달되었다. 오사보를 버렸으며 무주의 수호도 포기한 독길청간호를 평장정사직에서 파면한다. 완안호사는 야오령의 수비를 철저히 하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면시키는 재주밖에 없군. 독길청간호는 위소왕을 욕하면서 허세를 부려보았지만 결국 몸둘 곳이 없어졌으며 야인이 되고 말았다. 완안호사는 야오령을 향해 출발했다. 야오령은 장가구의 북쪽에 있는 요충지로서 그곳이 함락되면 수도 중도를 지키는 거용관이 위태롭게 된다. 무주에 다다른 칭기스칸은 포로들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여진인 병사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고는 남문으로 접근시켰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남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으며
활 대신 긴 칼이나 창으로 바꾸어지던 포로들의 얼굴은 얼떨떨해하는 표정으로 돌변했다. 아니, 저건. 테베도 역시 문 앞에 몰려있는 포로들 너머로 보이는 뜻밖의 광경을 바라보며 놀란 얼굴이 되었다. 문으로부터 군형을 겸한 궁전의 돌계단을 향해 붉은 천이 깔려있고 양쪽에 금나라의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끝에 무장을 해제한 장수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테베는 이윽고 사태의 진상을 알아차리며 뒤쪽을 향해서 소리쳤다. 칭기스칸, 어서 납시지요. 그들은 항복한 것이었다. 칭기스칸은 자국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무주를 점령한 것이었다. 칭기스칸은 백마를 몰고 남문으로 들어가 말발굽으로 붉은 천을 밟으면서 궁전을 향했다. 그 뒤에 테베와 그의 부대가 뒤따랐다. 무혈 입성한 칭기스칸이 궁전의 입구에 꺼내놓은 황제가 순행할 때 앉는 의자에 앉자 여진인인 맹안이 몽골어의 밝은 통역을 데리고 그 앞으로 걸어왔다. 평장 정사인 독길 청간호와 참지 정사인 와나노사는 우리들을 속이고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을 버렸을 때부터 위대한 징기스칸께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아부하는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칭기스칸이 묻자 맹아는 다시 말했다. 위소왕의 명령으로 회화보에서 몽골군의 내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오령의 지휘관은 누구인가? 야오령은 장가구 북쪽의 요충지인 동시에 서경부의 동쪽 기지이기도 했다. 그곳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만리장성은 통과할 수가 없다. 홀성렬 호사호와 완안홀로 두 장군입니다. 병력은 그 후 얼마나 증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장군이 부임했을 때는 틀림없이 5만여 명이었을 겁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 갖가지 정보를 알아낸 칭기스칸은 테베와 함께 앞으로의 작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명령했다. 야오령을 공격하기 전에 정설이 지키고 있는 회화보를 쳐부숴라. 최종적인 판단은 그대에게 일임하겠다. 알겠습니다. 테베는 즉시 3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회화보로 진군했다. 그때까지와의 전투와는 달리 독단적인 판단으로 싸울 수 있었기에 자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싸움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테베의 부대는 5일 동안에 걸쳐 회화보의 수비대를 철저하게 공격하면서 사정없이 쳐 죽여 그들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테베가 승리했다는 보고를 들은 칭기스칸은 중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새들을 직접 괴멸시키고자 했다. 무주의 남쪽이며 야오령의 북쪽에 위치한 화나치가 첫 목표가 되었다. 칭기스칸이 화나치를 향해서 진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방에서 금나라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흑성렬 호사오가 몽골군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보낸 장수 선말명안이 이끄는 정찰 부대였다. 칭기스칸은 즉시 전투태세를 취했는데 그들의 선두에 있던 기수가 깃발을 옆으로 눕히더니 그것을 다시 밑으로 돌리는 동작을 취했다. 거란인이 성말명안이 정찰의 임무를 포기하며 투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평소부터 여진인에게 불만이 많았던 성말명안은 칭기스칸이 묻는 대로 화나치와 야오령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털어놓고는 말했다. 회화보에 들르셨다가 화나치로 향하시겠다면 길 안내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게. 성말명안의 부대를 전방에 세운 칭기스칸은 행군을 계속하여 회화보에서 기다리고 있던 테베와 합류했다. 정설은 또다시 회화보를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그놈을 놓친 것이 단 하나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테베가 분하다는 듯이 투덜거리자 칭기스칸은 집착할 일이 못 된다는 것처럼 말했다. 대수락을 버리고 무주까지도 버린 정설은 뒤쫓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칭기스칸이 안으로 들어서니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테베를 더욱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만리장성을 넘을 때는 더욱 혹독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때도 테베에게 선봉을 맡겨야겠다.
순시를 끝낸 칭기스칸은 성말명화를 안내자로 삼아 화나치를 향해 진군했다. 칭기스칸은 성말명환과 그의 부대를 우군으로 대우했으며 태베의 부대와 힘을 합쳐 싸우게 했다. 그로 인해 화나치는 불과 반나절 만에 함락되었다. 그 다음 공격 목표는 야호령이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군의 선두에 있는 것은 성말명환입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서 알리자 흑성렬 호사오는 놀라면서 물었다. 성말명환이 붙잡혔다고.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배반했습니다. 그의 부대가 무장해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증거입니다. 뭐가 어째? 그래서 거란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흑성렬 호사오는 이를 갈면서 바둑을 두고 있는 와난올로와 와난호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초원의 늑대들이 오고 있어. 적이 이렇게 빨리 남아해 오다니. 와난올로가 바둑돌을 던지면서 대꾸하자 와난호사도 무표정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는 내 부대를 몽골군이 내습해오는 북문에 배치하겠소. 와난올로의 부대는 독약 연구뿐만 아니라 화창도 대량으로 성벽위로 운반하기 시작했다. 당나라 때부터 송나라에 이르는 동안 화염 방사기의 기능을 가진 무기로 사용되어 왔던 화창은 창끝 바로 뒤에 화약을 놓고 종이를 16겹으로 감은 통을 단 것을 적이 접근했을 때 통의 심에 불을 당겨서 발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 개의 창으로 한 개의 통밖에 발사할 수 없었다. 흑성렬 호사오가 막루에서 내려다보니 와난호사의 부대는 모두 말을 타고 북문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참으로 훌륭하다. 몽골군과 정면으로 싸울 생각인가 보군. 야전을 특기로 삼는 몽골군과. 흑성렬 호사오는 와난호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손뼉을 치며 격려하고 싶을 정도의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열려진 북문으로 몰려나간 와난호사의 부대는 땅을 울리면서 나타난 몽골군이 검은 산이 이동하는 것처럼 접근해오자 말머리를 돌려 동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저럴 생각이었나. 흑성렬 호사오가 너무도 어이없어 하는 순간 몽골군은 탕류가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말머리를 돌리며 와난호사의 부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성벽 위에서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던 야오령의 병사들은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와난호사의 부대를 추격한 몽골군은 그들을 반 이상이나 죽였지만 전방에 있었던 와난호사는 적과 아군이 뒤범벅되어 혼전을 벌이는 동안 어디론가 도망치고 말았다. 와난호사의 부대를 거의 괴멸시킨 몽골군은 곧바로 야호령으로 진군하지 않고 5km쯤 떨어진 곳에서 야영하며 휴식을 했다. 흑성렬 호사오와 와난올로는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몽골군의 기습을 겁내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몽골군은 야호령을 향해 돌진해 갔다. 순식간에 접근한 몽골군이 남쪽의 성문을 향해 그들의 투석기를 설치하자 성말명환이 나서더니 성벽위를 향해 소리쳤다. 항복하라. 지금 토항하면 관대하게 대해준다고 징기스칸이 약속했다. 이 배신자 놈아, 내 놈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막루에 있던 흑성렬 호사오가 되받아 말하자 성말명환은 딱하다는 듯이 내뱉었다. 불쌍하군. 위소왕 따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니. 쏘아라. 흑성렬 호사오가 기세 좋게 명령했다. 하지만 연노의 화살들은 몇 개밖에 발사되지 않았다. 야오령을 수비하는 병사들의 대부분은 거란인이었다. 그들은 투석기 앞에 쭉 늘어선 동포들인 성말명환의 부대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여진인들이 많은 와난올로군은 화창에 불을 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것의 사정거리는 5m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군이 좀 더 접근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었다. 투석기에서 돌이 발사되기 시작했다. 직경이 1m나 되는 돌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성문을 때렸다. 쏘라니까 어서. 흑성렬 호사오가 연노를 가진 병사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치자 몽골군의 스베테이도 명령했다. 공격하라.
화나치의 병사들이 성벽 위로 활을 쏘는 동안 투석기의 돌이 10개 이상 발사되자 남쪽의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졌다. 이어서 성말명안의 부대를 선두로 한 몽골군이 일시에 들이닥쳤다. 와나놀로의 병사들은 몽골군의 병사들이 너무나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화창을 발사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성벽 위의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불을 붙인 독약탄을 안으로 던지게 되면 아군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밖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수비대의 거란인 병사들이 속속 성말명한 편으로 가담하여 자기 편이었던 병사들을 공격했다. 야오령에서의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성말명안의 부대와 화나치군에서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몽골군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었다. 마상에서 내려다보는 칭기스칸의 눈에 회화보에서 보았던 것보다 많은 시체들이 땅바닥을 온통 메우고 있는 것이 보였다. 34. 선종의 항복. 야오령을 함락시킨 칭기스칸은 드디어 만리장성의 남쪽 관문 거용관을 향해 진군하기로 했다. 때는 이미 10월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주변의 경치에는 초겨울빛이 짙어지고 있었다. 하북평야 부근의 언덕지대에 위치한 거용관은 몽골 고원에서 침공해오는 북방 유목민족을 한 사람도 접근시키지 않겠다는 듯이 위압감을 발산하며 우뚝 서 있었다. 칭기스칸이 향하는 지역의 장성은 높이가 8.5m, 바닥의 두께는 6.5m였다. 정상에는 높이가 1.7m인 담이 이어져 있고 총안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또한 120m 간격으로 감시대인 돈대가 있었으며 금나라의 감시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거용관 주변에 돈대에 있던 감시부대는 3일 전부터 봉화를 보고 몽골군이 접근한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옹구두와의 연락수단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몽골군이 떨어져 있는 우군에게 집결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금나라의 군대는 몽골군이 어느 쪽에서 공격해 올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수비 태세를 굳히고만 있었다. 또한 알라쿠시 디기두프리는 몽골군의 내습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거용관 남쪽 입구에 5천의 병력을 보내놓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거용관 남쪽 300m가 되는 곳에서 진군을 중지시켰다. 성각휘에는 금나라군의 병사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 수는 대략 2만 명으로 판단되었는데 성각휘의 뒤는 4마리의 말이 가로로 서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다는 정보가 있었다. 군단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부대와 사다리를 들고 괴자 목패나 투석기 등을 다루는 보병 부대로 나뉘어졌다. 각각 30대인 괴자 목패와 전호차에 병사들이 배치되고 15문의 투석기들도 성벽과의 거리를 가늠하며 조준을 끝내자 칭기스칸은 긴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가자! 몽골군은 요란하게 함성을 질러대며 만리장성으로 돌진해 갔다. 태베가 이끄는 선봉대는 빠른 속도로 만리장성에 접근하여 성각휘에 있는 적병들을 향해 긴 화살을 쏘아대는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금군은 연노를 이용해 화살을 무더기로 쏘아대면서 저항했다. 투석기들은 커다란 돌을 발사했다. 15문의 투석기에서 날아간 돌들은 원을 그리면서 성벽의 여기저기를 강타했다. 선발대가 괴자 목패와 전호차를 밀면서 전진하자 금나라의 병사들은 화창까지 쏘아대면서 반격했다. 불에 놀라 날뛰는 몽골군의 말에서 떨어지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금나라 군 쪽에서도 화살에 맞거나 성각휘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장성에 접근한 괴자 목패에서 사다리가 뻗어나가자 병사들이 앞을 다투어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금나라군의 저항이 한층 더 치열해졌을 때 알라쿠시 디기두프리가 보낸 옹구두의 병사들 5,000명이 도착했다. 옳지, 옹구두군이 응원하러 왔구나. 잘됐다. 돈대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금나라군의 장수는 크게 기뻐하면서 호령했다. 여진족 병사들은 모두 옹구두 병사들과 교대하라.
이변은 다음 순간에 바로 일어났다. 그때까지 몽골군과 싸우려는 것 같았던 옹구두의 병사들이 느닷없이 긴 칼과 창을 연노 대신 들더니 옆에 있는 금나라의 병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부에서 적을 만나게 된 장성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장성위에서 금나라군과 옹구두군이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몽골군의 병사들은 속속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성곽키에 이르렀다. 거용간의 남쪽 입구는 어느덧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길이는 길지만 폭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백병전은 계속되었다. 금나라군도 몽골군도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적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사상자들을 밟고 넘는 치열한 사투였는데 금나라군의 병사들의 갑옷은 전신을 감싸는 겨울 방한용의 명갑으로 천안에 새로 된 갑옷을 꿰매어서 붙인 무거운 것이었다. 방패도 몽골군의 것보다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전투는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금나라군뿐만 아니라 몽골군 쪽에서도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다. 죽은 자들이 흘린 엄청나게 많은 피가 만리장성의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금나라의 병사들 사이에서 무기를 던지고 항복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몽골군은 두 손을 벌리면서 애원하는 병사들도 살해했다. 거용간에서의 전투는 일몰을 앞두고 끝이 났다. 그때까지의 어느 전투보다도 많은 사상자를 낸 몽골군은 금나라 병사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해했다. 징기스칸은 마침내 만리장성 위에 섰다. 장성 위에 높이 세운 몽골군의 큰 기가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펄럭이기 시작했다. 징기스칸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느끼면서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는 지금 아버지 예수게이 바투르도 서보지 못했던 만리장성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징기스칸은 60km 전방에 있는 중도를 향해 그대로 진군하지 않고 군단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서쪽의 서경부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선덕주를 공략하기로 했다. 몽골군이 선덕주를 향해 진군한다는 보고를 들은 위소왕은 당황하며 행성을 진산현으로 옮기는 동시에 거용간의 북쪽 입구인 팔달령으로 대군을 보냈다. 수도와 가까운 팔달령이 함락되었을 경우의 위험성을 뒤늦게나마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몽골군의 별동대는 과감하게 서경부를 공격했다. 하지만 방어 상태가 견고하여 함락시키지 못했다. 전령이 그 같은 사실을 알리자 징기스칸은 여유 있게 말했다. 서경부는 중도 다음 가는 큰 도시이니 고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리하지 말고 철수하라. 서경부를 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별동대를 합류시켜 대군단이 되어 선덕주에 도착한 징기스칸은 태베와 구이구네스를 선봉대로 내보내면서 명령했다. 적병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단 아녀자들은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두 장수는 만리장성을 돌파한 자신감으로 인해 선덕주도 어렵지 않게 함락시켰다. 금나라의 수비대를 철저하게 무찌른 몽골군은 선덕주로 입성하여 아녀자를 제외한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곳에서 값진 재화들을 약탈한 몽골군은 며칠 후 남동쪽에 위치한 덕흥주를 공격하기로 했다. 몽골군의 선두에 세워진 것은 선덕주에서 사로잡은 300명 정도의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싸움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덕흥주의 수비대는 결국 뜻대로 공격할 수가 없었으며 도시를 내주게 되었다. 겨울 날씨는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계속된 격전으로 인해 지친 병사들과 말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덕흥부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다. 그동안 무아리와 징기스칸의 아들들이 보낸 전령이 도착했다.
양쪽의 군대들 모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고전하는 중이며 계획했던 것만큼의 정가를 거두지 못했다는 보고였다. 얼마 후 케를렌 강변에서도 전령이 왔다. 그는 징기스칸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던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병석에 누워있던 외룬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징기스칸은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가 너무나도 먼 곳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일단 케를렌 강변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자기의 손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